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음식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반찬을 권하는 방식,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의 톤, 그리고 무엇보다 식탁에서 보여주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식탁만큼 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완벽한 직장인의 모습을,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한 사람의 모습을, 이웃 앞에서는 예의 바른 사람의 모습을 연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앉는 순간 그 모든 가면들이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배고픔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 앞에서, 음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평소에는 그토록 점잖고 예의 바르던 분이 식탁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격하신 경험이요. 반대로 평소에는 다소 무뚝뚝해 보이던 분이 식탁에서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식탁에서 드러나는 진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가 식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대하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욕심과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누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자비심과 이기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예절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진정한 품격과 수양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식탁에서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4가지 깨달음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앞으로 매 끼니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탁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이 얼마나 깊은 수행과 성찰의 도량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식탁 위의 인간학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욕심과 집착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 무섭게 제일 좋은 부분만 골라서 자신의 접시에 담아두는 사람, 남들이 더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배부르면 된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먹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면서도 결국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집착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음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들도 결국은 입안에서 씹히는 순간 사라지고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형태를 잃어버리며 최종적으로는 배설물이 되어 우리 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순간적인 맛과 만족을 위해
그토록 집착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다투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느 날 한 가정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집 아버님은 평소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분이셨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자마자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반찬은 자신 쪽으로 당겨놓고 가족들이 손을 뻗기도 전에 먼저 집어서 자신의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생선이 나왔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가시가 적은 배 부분을 먼저 떼어내어 자신의 그릇에 옮겨놓고 가시가 많은 부분은 가족들이 먹으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시의 수양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가르침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 앞에서 그분의 평소 수양과 인품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의 진실입니다. 음식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자비롭고 남을 배려한다고 말해도 막상 좋은 음식 앞에 앉으면 자신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없다고 말해도 식탁에서만큼은 남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식탐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탐욕과 이기심의 표출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온 우주를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온 세상을 먹는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말고 우주의 은혜와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르고 자연이 햇빛과 비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른 음식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실제로 식사 전에 이런 관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밥 한 그릇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농부님, 운전기사님, 요리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해준 자연의 은혜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숟가락을 뜨면 그 맛이 얼마나 다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먹겠다. 맛에 탐닉하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섭취하겠다. 이것은 부처님 시대부터 수행자들이 지켜온 식사 수행법입니다. 음식을 약으로 여기고 탐욕의 대상이 아닌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시다 보면 음식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단순히 식탐에서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누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자비심과 이기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 접시에 덜어주면서 이거 맛있으니까 드세요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요. 또는 반대로 자신만 맛있게 먹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의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 모습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심과 이기심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구하면서 다른 존재들을 해치는 자는 원한에 얽매여 행복을 얻지 못한다. 자신의 행복을 구하면서도 다른 존재들을 해치지 않는 자는 원한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다. 이 가르침을 식탁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만 배부르게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은 음식의 맛 이상의 깊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이유를 여쭈어 보니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아무리 소박한 음식이라도 정성껏 나누어 먹으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누는 기쁨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분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나누는 행위이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음식을 혼자만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행위이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가난한 집에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그 집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어서 주인이 매우 민망해했습니다. 하지만 원효대사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면 부족한 음식도 풍성해집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집에 있던 작은 감자 몇 개로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나누려고 할 때 부족한 것도 넉넉해지고 작은 것도 큰 기쁨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먹는 소박한 집밥이 혼자 먹는 비싼 외식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간단한 음식이 혼자 먹는 호화로운 식사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누는 기쁨의 실제적 효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각자 따로 먹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 없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는 없을까?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그분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식사하시면 단순한 식사가 자비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혼자 사시는 이웃이나 외로워하시는 어르신을 식사에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드시는 소박한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큰 보시를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누는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억지로 나누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누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시다 보면 나누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식사 예절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진정한 품격과 수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식사 예절이라고 하면 단순히 숟가락, 젓가락을 바르게 드는 것, 음식을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본 진정한 식사 예절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정한 인격을 기르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지켜야 할 5가지 관상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둘째, 자신이 이 음식을 받을 만한 덕을 쌓았는지 반성하라. 셋째, 탐욕의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먹으라. 넷째, 이 음식을 약으로 여기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먹으라. 다섯째, 수행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으니 정진에 게으르지 말라. 이 5가지 관상법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식사 예절은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적인 마음가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식사하는 모습을 관찰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식사 예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젓가락질도 우아하고 음식을 흘리지도 않으시고 소리도 내지 않으시면서 드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분의 눈빛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접시를 훑어보고 계셨고 좋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은근히 자신 쪽으로 당기려는 작은 동작들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내내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고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진정한 식사 예절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구나 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젓가락질이 그리 세련되지는 않으셨지만 함께 식사하는 모든 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식사 예절의 차이입니다. 선종의 대표적인 선사인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잠잘 때는 잠을 자라. 이 말씀이 식사 예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식사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음식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식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음식의 참맛을 알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적당량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겸허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시겠습니다. 이 음식이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숟가락, 한 젓가락을 뜰 때마다 그 음식의 색깔과 향기,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과 식감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음식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식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표정과 기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권해드리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며 즐거운 대화를 통해 식사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진정한 식사 예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께, 함께 식사한 분들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우주의 은혜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마음을 정화하고 품격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실천하시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수행인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식탁에서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식사 시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루 중 가족이나 지인들과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은 마음의 양식이고 잘못된 말은 마음의 독이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할 때도 신중하고 들을 때도 분별력을 가진다. 이 가르침을 식탁에서의 대화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시간의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를 상처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관찰한 여러 가정의 식사 풍경을 통해 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는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그대로 쏟아내곤 했습니다. 오늘 부장이 또 나한테 트집을 잡더라.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한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졌고 서로 대화하기보다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험담으로 식사 시간을 채우곤 했습니다. 옆집 김 씨는 요즘 또 뭘 하더라.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요즘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와 같은 이야기들이 식탁의 주요 메뉴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남의 뒷담화를 즐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집에서는 식사할 때마다 서로의 하루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좋았던 일들을 나누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니? 무엇을 배웠니?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같은 긍정적인 대화들로 식탁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의 식사 시간은 언제나 따뜻하고 평화로웠으며 가족들 간의 유대감도 매우 깊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과 방식이 그 가정의 분위기와 가족들의 성격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능 대사의 법보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말도 평온하고 말이 평온하면 주변도 평온해진다. 이것이 바로 식탁 대화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식탁은 수행도량이 되고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요? 첫째,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고마운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보고 기뻤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대화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배움과 성장을 나누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새롭게 배웠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어떤 책에서 좋은 구절을 읽었는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대화는 서로의 지혜를 높이고 가족 전체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셋째,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같은 대화를 통해 자비심을 기르고 실천 의지를 다져보십시오. 물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나 고민거리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단순히 불평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시기